혹한의 나라로 알려진 몽골. 겨울이면 기온은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고 난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몽골에는 난로가 있고 도시에는 보일러와 대형 난방 설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선택되지 않은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닥을 데우는 난방입니다. 몽골에서는 오랫동안 혹한에서는 강한 불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한 연구학자가 이 의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 난방 온도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몽골의 연구학자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가 마주한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차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42살 바트에르덴 바야르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건축사로 일하고 있고 혹한 지역의 주거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이죠. 제가 지난 15년간 집중해온 분야는 영하 40도 아래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추위를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라면 저는 제법 안다고 생각했어요. 몽골의 겨울은 가혹합니다. 바람이 불면 뼈까지 시리고 해가 지면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난로를 씁니다. 강한 불을 피우고 실내 공기를 빠르게 데우는 방식이에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열. 그게 혹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연료를 태우고 불을 지피고 온도를 올리는 것. 그 과정이 명확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데운다는 개념이죠. 처음 들었을 때는 흥미롭다고 느꼈어요. 문화적으로 독특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바닥을 데우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혹한 지역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공기를 직접 데우는 것보다 느리고 열이 퍼지는 속도도 더딜 거라고 봤죠. 제 판단은 무지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혹한 지역의 난방 시스템을 연구해 왔어요. 몽골뿐 아니라 러시아, 카자흐스탄, 심지어 캐나다 북부 지역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건 강한 열원이 생존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었죠. 즉각적으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난로, 보일러, 히터, 이런 장치들이 혹한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바닥을 데운다는 방식은 그런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전통 건축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건축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주거 문화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몽골의 계류와 현대식 주거 구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고 한국 측에서는 한옥과 온돌에 대해 소개한다고 했어요. 초청장을 받았을 때 온돌에 대한 설명이 꽤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진 난방 방식이라는 점, 바닥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원리, 연료 효율이 뛰어나다는 주장까지요. 저는 그 설명을 읽으면서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문화적 자긍심이 과장되어 표현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용성 측면에서 보면 혹한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죠. 10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도 어쩌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몽골처럼 극한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환경이 아니었으니까요.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온돌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구조 자체는 단순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열기가 바닥 아래 구들장을 따라 이동하고 그 열이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죠. 원리는 이해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바닥이 데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열이 고르게 퍼지려면 얼마나 많은 연료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밤에 이 방식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제가 아는 난방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빠르게 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열을 유지해야 하며 연료 소모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난로는 그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켰어요. 불을 지피면 10분 안에 실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연료를 계속 넣으면 밤새 온기가 유지되죠. 물론 연료 소모가 많다는 단점은 있지만 혹한 지역에서는 그게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추위를 이기려면 강한 열이 필요하니까요. 온돌은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닥을 데운다는 건 간접적인 방식이잖아요. 열이 바닥에 머물다가 천천히 공기로 전달되는 구조죠. 그 과정이 느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몽골의 겨울처럼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빠른 대응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바닥이 데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실내 온도가 계속 떨어진다면 그건 위험한 일이죠. 세미나가 다가오면서 저는 온돌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지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비교를 위한 참고 사항 정도였어요. 한국의 난방 방식이 몽골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가 기후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고 봤죠. 온돌이 몽골에 필요하다거나 우리 방식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 온돌 체험을 해볼 거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요. 문화적 경험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용적 측면에서는 몽골의 난로가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말했죠. 그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혹한을 이기려면 강한 불이 필요하다는 게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어요. 집에 돌아와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석탄을 넣고 불을 붙이면 금방 따뜻해지죠. 하지만 그날 밤은 조금 달랐어요. 난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불을 지피고 아침이면 또다시 지피고 연료가 떨어지면 추위가 찾아오는 이 반복이 과연 최선일까요?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고 이게 맞다고 믿어왔으니까요. 온돌 같은 방식이 혹한 지역에서 통할 리 없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바닥이 데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얼어 죽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주 작은 불편함 같은 거였죠. 제 확신이 흔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온돌이라는 방식이 정말 비효율적인지 아니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믿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는 여전히 하얗게 얼어 있었어요. 난로 연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겨울이고 이게 우리가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요. 한국에 가서도 그 확신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가방 안에 넣어둔 셈이나 자료를 꺼냈습니다. 온돌에 대한 설명이 몇 페이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다시 읽으면서 이번 방문이 제 판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 혹한 지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직접 보게 될 거라고 믿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보게 될 것이 확인이 아니라 의문이 될 거라는 걸요. 한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영하 5도 정도였죠. 몽골에 비하면 따뜻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었습니다. 세미나 주최 측에서 보낸 차를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숙소는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세미나 주최 측에서
전통 주거 공간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의도로 배정한 곳이었죠. 짐을 풀고 방에 들어섰을 때 첫 느낌은 조용하다는 거였어요. 난로 소리도 없고 기계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낮은 테이블이 있었고 벽면에는 창호지가 붙어 있었어요.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만져보니 미지근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방 안에 난로가 없었거든요. 보일러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벽에 라디에이터 같은 장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따뜻했어요. 저는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한참 있어 봤습니다. 열기가 강하지는 않았지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이게 온돌이라는 건가 싶었어요. 첫날 밤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실내 온도를 확인했어요. 연구자로서 늘 해오던 일이었죠. 온도계를 꺼내 방 안 여러 곳을 측정해 봤습니다. 바닥 근처는 섭씨 23도 정도였고 허리 높이는 22도, 천장 근처는 21도였어요.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몽골에서 난로를 쓸 때는 난로 주변이 뜨겁고 구석은 차가운 게 당연했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저는 그날 밤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이불을 깔지 않은 상태로요. 바닥이 따뜻했어요. 강하게 뜨겁지는 않았지만 등을 대고 있으니 열기가 천천히 몸으로 전달됐습니다. 몽골에서는 바닥이 차가워서 두꺼운 매트를 깔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저는 그 상태로 한참 누워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불의 세기가 강하지 않은데도 온기가 지속됐어요. 다음 날 아침 세미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세션은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발표였어요. 발표자는 이순재라는 건축학 교수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고 말투는 차분했죠. 그는 온돌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열기가 고래라는 통로를 따라 이동하고 구들장이라는 돌판을 데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열이 바닥 전체로 퍼지고 천천히 식으면서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한다는 거였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열이 이동하는 과정이 너무 간접적으로 느껴졌어요. 불에서 나온 열이 돌을 데우고 돌이 바닥을 데우고 바닥이 공기를 데운다는 건 단계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 손실이 클 텐데 어떻게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혹한 지역에서도 이 방식이 효과적인지 궁금하다고요. 이순재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온돌은 혹한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가 아니라고요. 한반도의 겨울은 춥지만 몽골만큼 극단적이지는 않다고 했어요. 대신 온돌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조정해온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을 지피는 횟수, 구들장의 두께, 고래의 길이 같은 것들이 수백 년에 걸쳐 맞춰졌다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라고 했죠. 저는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조정됐다는 건 알겠지만 그게 혹한 지역에서도 통한다는 증거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방이 실제로 따뜻하다는 사실이요. 불의 세기가 강하지 않은데도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와 온도가 거의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을 만져봤어요.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몽골에서는 아침에 난로를 끄면 점심쯤 되면 실내가 차가워졌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어요. 아궁이에 불을 언제 지폈을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지피는 걸까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이름은 김영숙이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 일찍 한 번, 저녁에 한 번 불을 지핀다고요. 그럼 하루 종일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하루에 2번만 불을 지피는데 온기가 유지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몽골에서는 난로에 계속 석탄을 넣어야 온도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2번으로 충분하다니요. 저는 그날 밤 바닥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손으로 여러 부분을 만져보고 온도계로 측정해 봤어요. 바닥의 열기는 균일했습니다. 방 한가운데도 벽 근처도 비슷한 온도였죠. 난로처럼 특정 지점이 뜨겁고 나머지가 차가운 게 아니라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어요.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열이 이렇게 고르게 퍼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세미나에서 전통 한옥을 견학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한옥 보존 마을로 갔어요. 그곳에는 100년 넘은 한옥이 여러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채의 바닥 구조를 볼 수 있었어요. 마루를 들어 올리자 구들장이 보였습니다. 넓적한 돌판이 바닥 전체를 덮고 있었고 그 아래로 고래라는 통로가 이어져 있었죠. 안내를 맡은 사람은 박민호라는 이름의 한옥 복원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구들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돌은 열을 천천히 흡수하고 천천히 방출한다고요. 그래서 불을 끈 뒤에도 몇 시간 동안 온기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고래의 길이와 폭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너무 짧으면 열이 제대로 퍼지지 않고 너무 길면 열이 식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집마다 고래의 설계가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온돌이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구조 자체였어요. 집을 지을 때부터 바닥 아래에 열이 이동할 경로를 만들고 그 경로의 길이와 돌의 두께를 계산해서 설계한 거였죠. 난로처럼 나중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집의 일부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저는 박민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방식이 추운 지역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온돌은 한반도 기후에 맞춰진 방식이라서 다른 환경에서도 똑같이 작동할지는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하는 원리 자체는 어디서든 유효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구들장의 두께나 고래의 길이를 그 지역 기후에 맞게 조정해야 할 거라고 말했죠.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돌이 몽골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겨울과 몽골의 겨울은 달랐으니까요. 영하 5도와 영하 40도는 차원이 다른 추위였죠.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통할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손바닥을 대고 열기를 느끼면서 몽골의 겨울을 떠올렸어요.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던 밤들, 석탄이 떨어지면 금방 차가워지던 방들, 아침마다 다시 불을 지펴야 했던 일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루에 2번만 불을 지폈는데도요. 저는 온도계를 다시 꺼냈습니다. 시간대별로 온도를 기록해 보기로 했어요. 저녁 6시 바닥 온도는 섭씨 24도였습니다. 밤 11시 23도였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측정해 보니 22도였죠.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속도가 느렸습니다. 몽골에서 난로를 끄면 1시간 만에 온도가 10도 이상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6시간이 지나도 이 정도였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난방의 원칙과 맞지 않았어요. 강한 불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해야 하며 그래야만 추위를 이길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온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한 불로도 오래 지속되고 하루에 2번만 지펴도 충분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침낭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돌의 원리는 이해했어요. 돌이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한다는 것. 하지만 그게 몽골의 겨울에도 통할까요? 영하 40도의 밤에도 이 방식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아직 납득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아니라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조정한 결과라는 것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몽골의 겨울과 이곳의 바닥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만약 온도를 몽골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세미나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바닥에 손을 대보니 어제와 비슷한 온도였죠. 저는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밖은 영하였어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왔지만 방 안의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비를 느끼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관찰한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온돌의 구조, 열이 이동하는 방식, 구들장이 열을 저장하는 원리. 이론적으로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과 납득한다는 건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 방식이 정말 혹한에서도 작동할까요? 제가 15년 동안 믿어온 원칙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기록한 온도 측정 결과를 다시 봤어요. 숫자들은 분명했습니다. 하루에 2번 불을 지폈는데도 실내 온도는 섭씨 22도에서 24도 사이를 유지했죠. 바닥, 벽, 천장의 온도 차이도 크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알던 난방과 달랐습니다. 몽골의 겨울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기억을 피하려 했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난로 앞에서 석탄을 넣던 밤들이요. 석탄이 타면서 실내가 금방 뜨거워졌죠. 하지만 그 열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몇 시간 지나면 또 석탄을 넣어야 했고 밤새 그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난로가 식어 있었고 방 안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한을 이기려면 강한 불이 필요하고 그 불을 유지하려면 계속 연료를 넣어야 한다고 믿었죠. 그게 난방의 원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그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손바닥을 댔습니다. 열기가 천천히 손으로 전달됐어요. 강하지 않지만 일정했죠. 몽골의 난로는 강했지만 일정하지 않았어요. 뜨거울 때는 너무 뜨겁고 식을 때는 금방 차가워졌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난방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난로 앞은 뜨거운데 벽 근처는 차가웠어요. 실내 온도가 균일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난로 가까이 모여 앉았고 구석에 있는 사람은 추위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열은 불 가까이에 있어야 느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온돌은 달랐습니다. 바닥 전체가 열원이었어요. 방 어디에 있어도 똑같이 따뜻했죠. 난로처럼 특정 지점에 모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며칠 동안 관찰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단순히 다른 방식이 아니라 다른 철학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조용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고 난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난방을 하고 있을까요? 온도를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현대식 보일러를 쓰고 있을까요? 그런데 보일러도 온돌의 원리를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숫자로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온돌이 효율적이라는 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세미나 마지막 세션은 각국 전문가들이 자국의 난방 방식을 비교하는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몽골의 난로에 대해 발표했어요. 강한 열원, 즉각적인 온도 상승, 혹한 환경에 적합한 구조. 제가 늘 강조해온 내용들이었죠.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이순재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열을 지속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지속은 연료 공급으로 해결한다고요. 이순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했어요. 토론이 끝나고 저는 이순재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온돌에 대해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는 차 한잔 하자고 했고 우리는 세미나장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온도를 몽골처럼 추운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지요? 이순재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구들장의 두께를 늘리고 고래의 구조를 조정하면 가능할 거라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온돌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계속 조정되는 구조라고 말했죠. 한반도에서도 지역마다 구들장 두께가 다르고 고래 길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후에 맞춰 조정한 결과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온돌은 정답이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완벽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계속 개선되는 시스템이었죠. 그렇다면 몽골의 난로도 마찬가지일까요? 저는 그동안 난로가 완성된 방식이라고 믿었는데 어쩌면 그것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걸까요? 카페를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본 것들이 무엇인지요. 온돌이 작동하는 걸 봤습니다. 하루에 2번만 불을 지폈는데도 온기가 유지되는 걸 확인했어요. 바닥이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하는 걸 측정했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할까요? 데이터는 분명한데 관찰 결과도 명확한데 왜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온돌이 아니었습니다. 제 확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는 짐을 풀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한참 있었어요. 열기가 손으로 전달되는 걸 느끼면서 몽골의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난로를 지피던 밤들이요. 석탄을 넣고 불을 보던 시간들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추위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강한 불로 추위를 이겨낸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싸움이 아니라 반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데우고 식히고 다시 데우는 반복이요. 온돌은 싸우지 않았어요. 열을 붙잡아뒀습니다. 강하게 데우는 대신 오래 유지했죠. 그 차이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강한 불에만 집중했는데 어쩌면 중요한 건 불의 세기가 아니라 열을 다루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바닥의 열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안정감이 낯설었어요. 몽골에서는 창문을 열면 금방 추워졌는데 여기서는 달랐죠. 열이 바닥에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바닥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쳐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온도, 시간, 관찰 내용.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몽골의 겨울에서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걸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온돌이 작동한다는 걸 봤고 데이터로 확인했으며 원리도 이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확신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 몽골로 돌아갑니다. 그곳의 겨울을 다시 마주하면 그때는 다르게 보일까요? 난로를 지피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 본 것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저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 거라는 것. 저는 그 불편함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등을 통해 전달되는 열기가 편안했죠. 저는 그 편안함 속에서 몽골의 추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몽골의 집들이 이런 바닥을 가지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대신 눈을 감고 잠을 청했어요. 내일이면 이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느낀 것들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궁금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바닥을 만졌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답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어요. 그 질문을 안고 몽골로 돌아갈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다시 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녁에 불을 지핀 지 6시간이 지났는데도 열기가 남아 있었죠. 저는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한참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온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온돌의 구조, 열이 저장되는 방식, 바닥 전체가 열원이 되는 원리. 이 모든 게 이제는 분석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작동하는 구조였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록한 온도 측정 결과가 있었어요. 숫자들을 다시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하루에 2번만 불을 지폈는데 실내 온도가 섭씨 22도에서 24도 사이를 유지했다는 건 구조가 제대로 설계됐다는 증거였어요. 몽골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교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란히 떠올려졌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집들, 난로가 놓인 거실, 석탄을 쌓아둔 창고, 그리고 이곳의 바닥, 구들장, 고래. 2가지 모두 추위를 이기려는 시도였죠.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저는 온돌이 전통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통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묶어두는 느낌이 들어요. 온돌은 전통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면서 겨울을 나기 위해 만든 생활 구조였죠. 불을 지피고 열을 저장하고 오래 유지하는 방식. 그게 필요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매일 불을 지필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불 앞에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반도는 정착 생활이 오래됐습니다. 농사를 짓고 한 곳에 머물렀죠. 겨울에도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을 오래 유지하는 방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온돌은 그 필요에서 나온 거였어요. 누군가 설계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조정되면서 남은 구조였죠. 몽골은 달랐습니다. 유목 생활이 중심이었어요. 계절에 따라 이동했고 집도 옮겼죠. 게르는 빠르게 설치하고 빠르게 철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안에서 온돌을 쓸 수는 없었어요.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깔 수 없었으니까요. 난로가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제야 정확히 이해했어요. 온돌과 난로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였죠. 정착하면 온돌이 유리하고 이동하면 난로가 유리했어요. 몽골이 과거에 온돌을 선택하지 않은 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죠. 수많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몽골을 떠올렸어요. 울란바토르도 이제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았어요. 아파트에 살고 한 곳에 머물렀죠. 그렇다면 몽골의 조건도 달라진 걸까요? 정착 인구가 늘어났고 겨울을 한 장소에서 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게르가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에서 살았어요. 그 안에서 난로를 쓰고 있었죠. 하루 종일 석탄을 넣고 밤새 불을 지피고 아침이면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을 떠올렸어요. 제 집도 그랬습니다. 난로에 석탄을 넣고 방이 따뜻해지면 조금 쉬고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석탄을 넣었죠. 그 반복이 겨울 내내 이어졌어요.
연료비도 많이 들었고 공기도 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몽골의 겨울은 혹독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알게 됐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강한 불만은 아니라는 걸요. 열을 붙잡아두는 것도 방법이었어요. 바닥에 열을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하는 방식. 그게 작동한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온돌 구조의 몽골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요. 구들장의 두께를 늘리고 고래의 길이를 조정하면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썼어요. 물론 시범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와 몽골의 기후는 다르니까요.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신해서 쓴 게 아니었어요. 다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몽골의 일부 지역, 정착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온돌 구조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 그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겨울철 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방을 정리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였죠. 저는 바닥에 앉아 손바닥을 댔습니다. 열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녁 9시에 불을 지폈는데 지금은 새벽 2시였습니다. 5시간이 지났지만 바닥은 따뜻했죠. 저는 그 안정감을 느끼면서 생각했어요. 몽골에서도 이런 바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구들장을 구하고 고래를 설계하고 바닥 아래 공간을 만드는 것.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다만 그걸 몽골의 기후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돌의 두께, 고래의 길이, 불을 지피는 횟수, 이 모든 걸 영하 40도 환경에 맞춰야 하죠. 저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온돌이 지금의 형태가 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몽골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작은 시범 프로젝트로요. 저는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바닥의 열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비를 느끼면서 몽골의 겨울을 떠올렸어요. 창문을 열면 금방 추워지던 집들, 난로를 끄면 식어버리던 방들, 그리고 그 안에서 겨울을 나던 사람들. 만약 그 사람들이 이런 바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불을 지펴도 하루 종일 따뜻한 집, 연료비가 줄어들고 공기가 맑아지고 밤에 난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몽골로 돌아가면 제안서를 쓸 겁니다. 울란바토르의 일부 지역에서 한국식 온돌 구조를 시범 적용해 보자는 내용으로요. 정부나 연구기관에 제출할 거예요.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봤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바닥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몽골로 돌아갑니다. 그곳의 추위를 다시 마주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볼 것 같았습니다. 난로를 지피면서 석탄을 넣으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저는 이곳의 바닥을 떠올릴 거예요.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한 줄 더 썼어요. 난방은 불의 세기가 아니라 열을 다루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요.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닥의 온기는 느껴졌어요. 저는 그 온기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떠나지만 이 느낌은 남을 거였어요. 몽골의 겨울 속에서도요.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방을 나섰어요.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닥을 봤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죠. 저는 그 바닥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몽골로 돌아가서도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도시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건물 안에 온돌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대식 보일러가 있을까요? 어쨌든 사람들은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있었어요. 저는 몽골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겨울을 나고 있을 거예요. 난로를 지피고 석탄을 넣고 추위와 싸우면서요. 저는 그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강한 불이 아니라 열을 붙잡아두는 방법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르다는 걸요. 확신이 바뀌었고 질문이 생겼으며 답을 찾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느낌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몽골로 돌아가서 그 온기를 다시 만들어 보기로요. 저는 바트에르덴 바야르입니다. 42살의 건축사이고 혹한 지역 주거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이죠. 이제 저는 온돌이라는 구조를 압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몽골에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